네, 이슈엔 소문 코너고요.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오늘 목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를 짚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지. 일단은 미국 증시 뭐 오르고 내리고는 반복이긴 합니다만 네. 조금 거칠었죠. 2년 만에 하루 기준으로 이제 최대 낙폭이라고 쓰셨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 무엇일까요? 오늘 다른 이슈도 하고 싶었었는데 아마 이게 제일 탑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시간대에 궁금한 거는 뉴욕이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항상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오르는 이유와 떨어지는 이유 이것을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 하락은 좀 뭔가 좀 꺼림칙한 부분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오늘 하락 출발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좀 희망적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일단 타겟 실적 영향이 좀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어떤 주주 환원책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뭐 지수가 급등했었다가 또 안 좋게 나오면 급락하게 됐다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거기서 좀 출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타겟의 실적이 물론 긍정적으로 봐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부분은 시장이 하락할까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고 좀 거시적으로 좀 확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실적 기준 영업이익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주당 순이익이지 않습니까? EPS. 그래가지고 지금 타겟의 실적을 보게 되면 주당 2.19달러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3.69달러 그리고 지금 예상치 같은 경우는 3.07달러인데 작년 그리고 예상치 대비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예상치 대비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EPS가 말 그대로 주당 순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당 순이익이 떨어지게 되면은 주주 환원책 입장에서 실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작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이 제가 볼 때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1분기 실적이잖아요. 2분기 실적이 아니라. 근데 어저께는 좋았다가 오늘은 나빴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발표한 것은 4월달 소매 발표, 이제 2분기에 반영이 될 예정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간 1분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만약에 어저께 나왔던 4월달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안 좋고 그리고 1분기 실수도 안 좋았다라면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1분기는 어차피 안 좋은 거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눈으로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저는 좀 급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거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책 측면에서 접근해 보게 되면은 이게 반응을 하는 국내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의 어떤 차별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 출발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정적인 부분은 이전에도 말씀했지만은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빅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좀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실적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게 아마 걱정거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물가, 인플레이션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순수하게 공급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연준이 할 일이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나 수요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빅스텝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소비를 일시적으로 좋게 표현하게 되면 정지시키면서 공급이 따라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소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착륙이 될지 연착륙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저는 어쨌든 견전 소비가 아직까지 발생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연착륙 가능성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런 나타나는 현상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과연 컨트롤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높죠. 많이 많이 높죠.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한마디 하는 거에 따라서 춤을 추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신뢰도의 문제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여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내가 만약에 이 부동산이 그래서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고 아직까지는 부동산에 대한 뭐 충격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는데 어제 건설 지출이나 채권 건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둔화되면 이게 조금 의아스러울까 봐. 왜냐하면은
부동산을 네. 보유하고 있으면 자산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그래도 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코인, 이 가상화폐가 난리잖아요. 뭐 젊은 층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운데 그런 것들에서 손해가 나면은 이제는 소비를 줄여야 돼. 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까봐, 트리거가 될까봐 저는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고. 물론 아직까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태현 팀장은 이제 시차라는 것이 생길 수 있고 당장 그것을 뭐 오늘 뭐 아침에 뭐 이 버블 경고가 난리가 났다 이렇게 하진 않는다. 네. 말을 자꾸 있는데 자, 저 웃으면 안 되는데. 자,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자, 그래서 이제 한국개발원인가요? KDI? 네네. 네. 한국경제개발원? 맨날 약자를 쓰니까 올해 성장률 우리나라 이 3%대에서 2%대로 하향한 거? 네.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KDI가. 네. KGB하고. 네. 지금 죄송합니다. 웃어서 안 되는데 실소가 자꾸 나와가지고. 네. KDI의 성장률 전망 하향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에 대한 반영치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아지게 되면 또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KDI든 IMF든 이전에 IMF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건 좀 너무 당연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지금 어쨌든 경제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눈에 들어가고 있는 그 변수들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좀 높게 저는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뭐 KDI에서 얘기했지만은 그 추경 59조 4천억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2.8%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반영이 안 되면 2.4%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앞 첫 번째 이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란지 물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뭐 글로벌 공급망도 마찬가지고 소비도 마찬가지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근데 이런 부정적인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효과로 인해서 그래도 선방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게 2.8%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2022년 수정 경제 전망에 하반기 글로벌 성장세 둔화 그리고 금리 인상, 고물가 지수 이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치 개선을 해봤을 때 이 정도 영향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행인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변수 외에 다른 변수가 없다라는 거, 그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네. 자, 여기도 포인트는 결국에는 알고 있다. 네. 저렇게 될 거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 가격에는 녹여 들어갔다. 어느 네.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가정을 저는 하는 반영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반영되고 있는 네. 중.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선택이 있나요? 네. 어떤 기업을 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그 타이어 관련주는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뭐 네. 세간이 이제 유행 따라 지금 막 테마들이 막 쏠려 다니기 때문에 너무 속도가 빠르고 네네. 쫓아다니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화요일 날 배럴 찾아봤는데 네. 주가는 왜 그렇던가요, 전? 이거는 배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찾아봐도 배럴 얘기는 없고요. 네. 아마 더네이처 홀딩스 관련돼서 좀 악재인 것 같은데 그거는 솔직히 내부 취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노출되는 게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기자의 영역이 되겠군요. 네, 취재 영역이라서 네.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딱히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네, 없다. 드러나는 건 배럴에 그러니까 전 시간대에 이제 배럴 얘기를 네, 해주셨을 때 진짜요. 더 네이처 홀딩스가 배럴을 인수한다는 네네. 보도가 나왔는데 좀 그 지켜보자. 배럴 문제가 아니라 더네이처 홀딩스 아니면 이렇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 오늘은 한국 네.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보시고 계시는데 이유는 네네. 뭔가요?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전기차 그리고 낮아진 눈높이. 네. 그러니까 낮아진 눈높이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1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1,26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분명히 부진합니다. 네. 그런데 시장 예상치의 22%를 상회를 했다라는 거에 좀 시장이 말 그대로 주목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부진한 건 맞지만 낮아진 눈높이의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잘 나왔어. 그러니까 눈높이를 계속 낮췄는데 거기에 부합을 했다라는 건 어찌 보면 이런 거거든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음은 1분기에 끝날 것인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2분기, 3분기 또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좋게 보고 있던데 이건 또 전기차 측면입니다. 일단은
철강 기업을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철강 같은 경우에 이 작년 5월 달까지 이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 흐름을 타게 되면서 5월 달까지 같이 상승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작년 5월 달까지 상승이 있었습니다. 6월 달까지. 근데 그 위에 주가가 같이 꺾였거든요. 근데 철강주와 지금 타이어주의 차이점이 뭐냐면 철강은 제품 가격을 계속해서 진짜 인상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그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고요. 한국 타이어는 제품 가격 인상을 그동안 못했다라는 거. 그게 차이점인데 일단 1분기 때 6%가량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도 이제 4%가량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서 평균 판매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런 어떤 마진 개선으로 인해서 미국 쪽에서 교체형 타이어라든지 신차형 타이어에 대한 어떤 마진이 커질 거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1분기에서 2분기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상회라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 요거 때문에 지금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고요. 이제 전기차 부분인데 한국 타이어는 잘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1등 그리고 2등 업체 현재 타이어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그리고 폭스바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쪽도 보게 되면 미국 완성차 업체들 전체적으로 현재 타이어를 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GM이란지 포드란지 이런 기업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 같은 경우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21조 투자 이게 나오게 되면서 뭐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듯이 아마 앞으로 타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M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전기차 개발에 350억 불을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포드 같은 경우도 전기차 개발에 500억 정도 투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 쪽에 개발을 가속화하게 되고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타이어가 또 특별하지 않습니까? 뭐 고출력이라든지 그리고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고성능 타이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어쨌든 전기차 1등, 2등 업체 그리고 미국 완성차 업체들 이런 그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제품 가격 인상, 전기차 시장 확대 이런 부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가 좀 모멘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세계 최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명이 아이온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출시를 해서 이제 유럽 쪽 같은 게 먼저 출시하게 되고 미국 쪽은 아마 8월달, 9월달 쪽에 아마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풀 라인업을 이제 구축을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동 승용 SUV 전기차에 들어가는 18인치부터 23인치까지 했던 타이어 그리고 여름용 그리고 겨울용, 사계절용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되면서 총 86개, 그러니까 86개의 상품을 출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라인업도 구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납품처를 확보를 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뭐 타이어수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34,000원대 부근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고 최근 좀 거래량이 좀 꿈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르다 싶으신 분들은 관심 종목 편입을 해서 앞으로 조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 뭐 전기차건 내연기관차건 타이어는 달아야 되니까. 그렇죠. 항상 그 얘기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원가 상승은 이제 판가 전이를 시킬 거냐 이 부분인데 대부분의 제조업들의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나거나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쵸. 원가는 계속 빠르게 올라왔는데 원재료 가격은 판매가에다 바로바로 옮기려니까 소비자의 저항이 있고 또 물가를 관리하는 당국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근데 향후에 이제 가격을 좀 조절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행락철이 다가오고 타이어 교체를 해야 되고 더워지면 그리고 또 미국 중고차 같은 경우는 또 교체형 타이어 수요가 또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월달 같은 경우도 4% 인상인데 요거만으로도 그 미국 쪽 교체형 타이어라든지 신차 타이어 마진이 요것만으로도 15% 넘게 개선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리게 되면은 아마 마진 개선폭은 좀 더 커질 가능성도 크게 되고 그러면은 실적도 좀 더 좋아지게 되고 아마 이런 부분은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때 그 유명한 하피 있죠. 신발보다 싼 타이어. 요즘 신발 가격이 올랐나? 그 얘기가 다 사라졌던데. 타이어 가격 꽤 비싸요. 그 네 짝을 다 간다.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 하여튼 오늘 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남들이 안 볼 때 좀 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도 좀 들어봤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